하루에 50만 원은 줘야지. 요즘 베이비시터도 그 정도는 받아. 친손녀를 이틀만 봐달라는 부탁에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거든요. 석 달 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간병비 하루 50만 원이시죠? 어머님이 정하신 시세니까요. 계산서 보내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수진아, 우리 큰며느리는 약사야. 서울대 약대. 그 말씀을 왜 갑자기 하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 다음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큰 며느리는 약사라 체면이 서고 넌 뭐 평범하니까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평범하니까. 그 세 글자가 10글자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대학도 나왔고 결혼 전에는 회사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약사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가 저라는 사람 전부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그날 밤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평범하다고 하셨어. 남편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런 거야. 그냥 넘겨. 그냥 넘겨.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렇게 넘기다 보니까 저도 정말 그런 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평범하니까 참는 게 맞는 거라고. 첫 번째 추석이 왔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 잡채, 나물, 갈비찜, 동태전. 시어머니가 적어준 메뉴판이 A사 용지 2장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6시간을 서서 요리했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고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10시쯤 큰동서가 오셨어요. 어머님 왔어요. 어머, 은정아. 어서 와. 앉아. 피곤하지? 약국이 바쁘니까 무리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파를 툭툭 치며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큰동서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드시면서 시어머니와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등으로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그랬어요. 큰동서는 손님이었고 저는 일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형, 그러니까 큰아주버님이 부엌에 오셔서 물 한 잔을 따르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수진 씨, 혼자 다 하고 있어? 아, 아주버님.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큰아주버님은 잠깐 멈칫하시더니 거실 쪽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고 나가셨어요. 아시는 거였어요. 다들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그건 원래 그런 거니까. 설이 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세뱃돈 대신 용돈을 거두셨어요. 명절인데 어른한테 용돈 드리는 게 예의지. 큰동서도 저도 각각 50만 원씩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몫까지 합하면 매번 200만 원이 시어머니 손에 들어갔어요. 생신, 어버이날, 추석, 설. 1년이면 몇 번이었는지 세어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매달 생활비 지원도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70만 원, 저희 집에서 50만 원.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것도 빠듯해.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생활비니까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딸 서윤이가 태어나고 걸음마를 떼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사이에 명절은 20번 넘게 돌아왔고 저는 20번 넘게 부엌에 섰어요. 어느 추석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밤 11시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설거지를 끝낸 뒤였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주물렀는데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큰동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정아, 올해도 수고했어.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저한테는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그 두 글자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똑같이 며느린데 왜 한쪽에만 그 말이 가는 건지 목이 메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빈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수진아, 뭐해? 안 올라와? 응. 금방 갈게. 빨리 와. 나 졸려. 남편은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일은 제가 하고 칭찬은 큰동서가 받고 불만은 삼키고 남편은 모른 척하고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서윤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할머니네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으니까요.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야. 참으면 나중에 다 알아줘. 나중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중이 제가 상상도 못한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봄이었어요. 서윤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오후 3시 전화기가 울렸어요. 친정 큰오빠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지금 응급실이야.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오빠, 지금 어느 병원이야? 대전 한밭병원. 지금 CT 찍고 있어. 빨리 와.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부터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멈춰야 했어요. 서윤이, 오후 4시면 학교가 끝나요. 누군가 데리러 가야 하고 저녁을 먹여야 하고 재워야 합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나 지금 대전 내려가야 해. 서윤이 좀. 나 지금 울산이야. 공장 긴급 파견이라 내일 저녁까지는 못 올라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으로는 서윤이를 데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큰동서한테 전화를 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에 약국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결국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지금 급히 대전에 내려가야 하는데 서윤이를 이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틀? 네, 이틀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 내일 저녁에는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만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내가 왜 봐야 하는데? 나도 바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친손녀예요. 제가 남의 집 아이를 맡아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님 손녀를 이틀만 봐달라는 건데. 어머님 급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무작정 떠넘기면 되는 거야? 떠넘기다. 그 단어가 귓속에서 쨍하고 울렸어요. 제가 친손녀를 할머니한테 맡기는 게 떠넘기는 거라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은 줘야지. 요즘 베이비시터도 그 정도는 받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50만 원. 친손녀를 이틀 봐주는데 100만 원을 내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돈이 아까우면 다른 데 알아봐. 나는 공짜로 안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제 시어머니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동서였어요. 수진아, 나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내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다며? 시어머니가 큰동서한테 전화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애를 떠넘기려 한다고 하셨겠죠. 언니 뇌경색이래요. 근데 서윤이를, 내가 우리 약국 직원 중에 믿을 만한 애가 있어. 김 약사, 아이들 엄마야. 서윤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가서 우리 약국에서 저녁 먹이고 밤에는 우리 집에서 재울게.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하지 마. 서윤이 내 조카잖아. 당연한 건데. 빨리 가. 아버님 걱정되시겠다. 당연한 건데. 시어머니한테는 50만 원짜리 일이 큰동서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겨우 신발을 신었어요. KTX 표를 끊으면서 손이 떨렸고 대전역에 내려서 택시를 잡을 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걱정에 우는 건지 서러움에 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둘 다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왼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셨고 눈만 간신히 돌리셨어요. 그 눈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수수지.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발음이 제대로 안 되셨어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왼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괜찮을 거야.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른손으로 제 손등을 더듬으셨어요. 쓰다듬는 건지 잡으려는 건지. 아버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큰오빠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골든타임 안에 왔으니까 크게 나쁘지는 않대. 재활 잘하면 걸을 수 있을 거래. 다행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아버지의 축 늘어진 왼팔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밤에 보호자 대기실 접이식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큰동서 집에서 잘 자고 있을까? 아버지는 밤사이 괜찮으실까? 남편은 내일 저녁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하루에 50만 원.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고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아이들 돌봄은 전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급해서 부탁드렸더니 돌아온 건 가격표였어요. 이게 가족인가? 그 밤 처음으로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이틀 뒤 서울로 올라왔어요. 큰동서 집에서 서윤이를 데려왔습니다. 서윤이는 밝은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엄마,
은정 이모네 집에서 잤어. 김약사 언니가 떡볶이 해줬어. 그래, 재밌었어? 응. 근데 엄마 외할아버지 괜찮아? 8살짜리 아이가 외할아버지 걱정을 하는데 70 넘은 할머니는 손녀 돌봄에 가격표를 매겼다는 게 웃기더라고요. 웃겨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큰동서가 현관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서윤이 잘 놀았어. 걱정 마.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큰동서는 잠깐 망설이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며?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큰동서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미안해. 나는 약국 핑계로 늘 빠졌으니까. 언니가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한 거 맞아. 큰동서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도 울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윤이가 보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장인어른은 좀 어떠셔? 재활하면 걸을 수 있대. 다행이야. 다행이다. 수진아, 서윤이 맡기느라 고생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친손녀한테 50만 원을 매겼다는 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서윤이 맡아달라고 했는데 하루에 50만 원 줘야 한다고 하셨어.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친손녀한테. 이틀에 100만 원. 어머님이 정하신 가격이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그 말이 위로가 됐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말해볼게를 수백 번 들었거든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표정이 달랐어요. 혼란스러운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감싸야 하는데 감쌀 수가 없는 그런 눈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친정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왼팔은 아직 힘이 없으셨지만 걸음만은 다시 떼셨어요. 큰오빠가 곁에서 돌보고 있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에 내려가서 아버지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원래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50만 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듯 구르셨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말해볼게와 엄마가 원래 그래 사이를 오갈 테니까. 6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오전 11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뇌졸중이래. 지금 큰형이 119 불렀어. 또였습니다. 석 달 전에는 제 아버지, 이번에는 남편의 아버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느 병원이야?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나 지금 회사에서 출발할게. 당신도 올 수 있어? 서윤이는 학교에 있었고 학교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학교 픽업을 부탁드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큰아주버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아버님 어떠세요? CT 찍고 있어. 의사 말로는 뇌혈관이 막혀서 수술까지 갈 수도 있대. 심장이 쪼여왔어요. 시아버지가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은 여자들 일이야 하시면서 시어머니 편을 드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시고 서윤이의 할아버지예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했고 큰 동서도 약국 직원한테 맡기고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맨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셨어요. 종구 아버지가 왜? 시어머니가 응급실 문 앞에서 울먹이셨습니다. 아무리 이중잣대가 심한 분이어도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쓰러졌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힌 거라 약물 치료와 집중 관찰 후에 재활 치료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소 2주 입원해 이후 재활까지 합하면 2달 이상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간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어요.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간병은 내가 해야지.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약국이 있잖아. 문 닫으면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고 환자들은 어떡해. 넌 시간이 있으니까. 1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명절에 혼자 요리를 하는 것도 시간이 있으니까, 집안일을 도맡는 것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말은 언제나 같은 뜻이었어요. 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머님. 왜?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제가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아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 3달 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친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에 하루 50만 원을 매기셨던 그 전화. 떠넘기지 말라던 그 말. 공짜로 안 한다던 그 목소리. 가슴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거잖아요. 이건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간병비 하루 50만 원이시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멈췄어요. 어머님이 정하신 시세니까요. 계산서 보내주세요.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간호사를 호출하는 벨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하얗게 벌겋게 마치 신호등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라고 했어? 3달 전에 어머님이 서윤이 봐달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하루에 50만 원. 베이비시터도 그 정도는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벌어졌다가 또 닫혔어요. 할 말을 찾고 계신 거였는데 찾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한 말은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었으니까요.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3달 전에 친정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어머님은 친손녀한테 가격을 매기셨어요. 저도 같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더라고요. 10년 동안은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목소리가 작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내가 감히. 어머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에 뭔가가 흔들렸어요. 분노인지 당혹인지 굴욕인지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었어요.
병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내 마누라가 시아버지 간병하는데 돈을 달라고 해. 남편이 저를 보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달 전에 어머님이 서윤이 봐주시는데 하루 50만 원이라고 하셨어. 나도 같은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야. 남편이 멈칫했어요. 3달 전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에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르셨겠죠. 50만 원. 남편은 그때 내가 말해볼게라고 했고 결국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서윤이 봐주는데 50만 원 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그건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요? 손녀를 봐주는 건 공짜로 안 하면서 며느리한테 간병은 공짜로 하라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한 발짝 물러서셨습니다. 준혁아, 너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 저도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맞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남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실 옆 보호자 상담실에서요. 큰아주버님, 큰동서, 남편, 그리고 저. 시어머니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큰아주버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간병은 전문 간병인을 쓰자. 아버지 퇴직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일부가 나온다. 며느리들한테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도 안 맞아.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큰동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맞아요. 간병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전문 교육을 받은 분이 하시는 게 아버님한테도 좋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의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으셨던 거예요. 상담실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스치면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오늘부터 당분간 집에 오지 마. 냉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수진아. 응. 미안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거 알아. 근데 여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니 6월의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제 말을 했어요. 후련해야 하는데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 막혀있던 배수구가 뚫린 것처럼 뭔가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웠던 게 빠졌어요. 10년짜리 무거운 것.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3달 뒤 시아버지가 퇴원하면서 시작됐어요. 시아버지는 2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고 한 달 뒤에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셨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곁에 계셨고 큰아주버님과 남편이 번갈아 저녁마다 들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냉전을 선언하신 뒤로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명절 인사도 전화도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 눈치를 안 보는 생활이 이렇게 가벼운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입원이 2달을 넘기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간병비였습니다. 전문 간병인 비용이 하루 13만 원이었어요. 건강보험에서 일부가 나오긴 했지만 본인 부담분의 병실 차액, 재활치료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 퇴직연금으로 감당이 됐지만 연금 수령 통장을 관리하는 건 시어머니셨거든요. 큰아주버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녀가 아버지 의료비를 어머니 관리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자. 매번 따로 정산하면 복잡해.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시아버지 퇴직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며느리들이 보내드리는 용돈이 모이는 통장. 시어머니가 세 개를 관리하고 계셨으니까 거기서 정리하면 깔끔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정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한테 통장 내역 정리를 부탁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미루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은행에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안 좋아. 다음 주에 할게. 다음 주가 3번 지나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큰동서가 나섰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통장 3개 다 가져오시면 제가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어 드릴게요. 큰동서는 약국을 운영하시니까 장부 정리에 익숙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내가 왜 그걸 해라며 거부하셨지만 큰아주버님이 은정이가 해주겠다는데 맡겨 하시니까 마지못해 통장 3개를 넘기셨어요. 그날 저녁 큰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지금 시간 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통장 정리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 내일 낮에 잠깐 만날 수 있어?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큰동서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큰동서네 약국 2층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큰동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리한 것이었어요. 이거 봐. 큰동서가 노란색으로 형광 표시된 줄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매달 보내는 생활비 있잖아. 큰 집에서 70만 원, 너희 집에서 5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응. 이 120만 원이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안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설명하셨어요. 1월, 2월, 3월. 매달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오면 며칠 뒤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특정 계좌로 이체되는 거예요. 이 계좌 누구 거야? 큰동서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체 내역에 수취인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 김태수? 김태수? 시어머니 친정 조카였어요. 38살. 카페를 차렸다가 망하고 또 차렸다가 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태수가 이번엔 잘 될 거야 하시면서 편을 들어주셨던 그 조카. 언니, 이게 얼마나 돼? 큰동서가 엑셀 하단을 가리켰어요. 3년치를 다 합산했어. 매달 생활비에서 빠진 것, 명절 용돈에서 빠진 것, 시아버지 퇴직연금에서 빠진 것까지 숫자가 보였습니다. 4,730만 원. 숨이 막혔어요. 4,700만 원이 넘는 돈이 며느리들이 보낸 생활비와 용돈에서, 그리고 시아버지 퇴직연금 일부에서 시어머니 친정 조카한테 흘러들어간 거였습니다. 이거 시아버지는 아세요? 아실 리가 없지. 통장 관리를 어머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천장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기억이 소용돌이 쳤어요. 매달 50만 원을 붙일 때마다 저는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서윤이 학원비를 줄이고
제 옷은 사지 않았어요. 남편 월급에서 50만 원을 빼면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시부모님 생활비니까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시부모님 생활비가 아니라 실패한 카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니. 언니는? 큰동서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매달 70만 원 보내면서 어머님이 생활이 빠듯하신 줄 알았어. 아버님 약값이 많이 든다 하셔서 더 보낸 적도 있어. 큰동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3년이야 수진아. 3년 동안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노가 올라와야 할 자리에 허탈함이 먼저 차올랐거든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배신감보다 더 깊은 거였어요. 속았다는 것. 10년간 참아온 제 인내가, 성실하게 보낸 생활비가, 명절마다 혼자 선 부엌이 전부 이 사람한테 이용당한 재료였다는 것.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큰동서가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한참 만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거 아주버님이랑 남편한테 알려야 해.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 어머님한테 먼저 말하는 건 안 돼. 큰동서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하면 어머님이 통장을 정리하거나 변명을 준비할 시간을 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주버님이랑 준혁 씨한테 보여준 다음에 가족회의를 하는 게 맞아. 큰동서는 냉정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한 발짝 물러서 계시던 분이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약국을 15년 운영하면서 장부의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솔직히 말할게. 나도 10년 동안 미안했어. 큰동서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너한테 하시는 거 다 봤어. 명절에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평범하다고 무시하는 것도. 근데 나는 약국 핑계로 빠졌잖아. 내가 약사라서 어머님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게 편했으니까. 목이 메었어요.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 맞아. 알면서 모른 척한 건 같은 편이 아니었다는 거니까. 큰동서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이번엔 안 그럴 거야. 같이 하자. 그 말 한마디가 10년치 서러움보다 무거웠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그날 저녁 큰동서가 큰아주버님한테 통장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큰아주버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러다 한마디만 하셨답니다.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이체 내역이 전부 남아있어요.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셨대요. 한참을. 남편한테는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잠든 밤 거실에서요. 엑셀 파일을 남편 노트북에 띄웠어요. 남편은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우리가 보낸 생활비를 친정 조카한테 빼돌린 거야. 3년간 4,700만 원.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어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우리가 보낸 돈이? 매달 보낸 그 돈이? 응. 큰동서네가 보낸 것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저를 보았어요. 그 눈에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가 시어머니를 향한 건지 자기 자신을 향한 건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은 알아? 큰동서가 오늘 저녁에 말씀하셨대.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더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두드려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미안함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미안해였거든요. 이번 미안함은 진짜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 10년간 모른 척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제가 참아온 시간에 대한 빚. 그 전부가 담긴 미안함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가족회의 하자.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말해볼게가 아니라 제대로 할게.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재활 끝나고 퇴원하시면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자. 어머니한테는 아버지 퇴원 축하라고만 말할 거야. 네, 아주버님. 그리고 수진 씨. 네. 10년간 고생 많았어. 형수 말 듣고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아셨던 거예요. 다 아셨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 그런데 이제야 통장 내역 앞에서야 비로소 입을 여신 거. 씁쓸했어요. 하지만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시아버지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2주 뒤, 그 2주가 가장 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2달간의 입원과 재활 끝에 지팡이에 의지하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직 불편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운동하시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퇴원하시던 날 시아버지가 병원 현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는데 웃으시는 건지 눈이 부신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 좋구나. 2달 만에 처음 들은 시아버지의 편안한 목소리였어요. 퇴원 다음 주 토요일, 시댁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퇴원 축하 식사라는 명목이었어요. 큰아주버님과 큰동서, 남편과 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손주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서윤이와 큰집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큰동서의 가방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다는 것. 큰아주버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단단하게 굳어있다는 것. 남편이 아침부터 말이 없었다는 것. 식사가 끝났어요. 큰아주버님이 아이들을 먼저 안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서윤아, 민준아, 서연아. 할아버지 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래? 어른들이 잠깐 얘기 좀 할게. 아이들이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도 일어나시려는데 큰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잠깐 계세요. 같이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버님 퇴원 축하하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왜 이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4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으셨어요. 큰동서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노란색으로 형광 표시된 엑셀 파일. 큰아주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원비 정산하려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됐잖아.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내역이 있었어요. 큰 동서가 화면을 돌려 시어머니 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줄 보이시죠? 매달 며느리들이 보낸 생활비가 들어오고 일주일 안에 같은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셨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놀란 건지 들킨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건 생활비를 쓴 거지. 생활비를 쓰셨으면 마트나 병원이나 약국으로 나가야죠. 이건 매달 같은 계좌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이체한 거예요. 큰동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읽듯 사실만 나열하고 계셨습니다. 수치인 이름이 김태수예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태수? 당신 친정 조카 태수?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게 태수가 사업이 어려워서. 얼마야? 큰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큰동서가 엑셀 하단의 합계를 가리켰어요. 3년간 총 4,730만 원이요. 시아버지의 지팡이가 바닥에 탁 소리를 냈어요. 반사적으로 지팡이를 짚으신 건지 일부러 내리치신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4,700.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야. 나중에 쓰려고. 어머님. 큰동서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비상금이 친정 조카 카페 사업 계좌로 매달 들어갑니까?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어요. 그러더니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태수가 어려운데 이모인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피가 남이야? 그 피가 남인지 아닌지는 어머님 친정 사정이고요. 문제는 그 돈이 어머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동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돈은 며느리 두 사람이 매달 생활비로 보내드린 돈이에요. 저는 70만 원, 수진 씨는 50만 원. 거기에 명절 용돈, 생신 용돈까지. 그리고 시아버지 퇴직연금 일부까지 빠져 있어요. 너희가 준 건 내 돈 아니야? 준 다음에 뭘 하든 내 자유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거실 전체가 멈췄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며느리들이 우리한테 보낸 돈을 당신 친정 조카 사업 밑빠진 독에 부었어? 영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혼 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도 큰아주버님도 굳은 얼굴로 서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습니다. 불편한 왼쪽 다리를 끌면서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수진이가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을 때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평생 집안일에 무관심하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보다 더해. 며느리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보낸 돈을 조카한테 퍼줬어? 그것도 몰래? 나한테도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른 척한 게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내 잘못이 크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다시 앉으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건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준호야, 너까지. 저까지가 아니라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수진 씨한테 하시는 거 저도 다 봤습니다. 형수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큰아주버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떨리는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보셨어요. 수진이가 10년간 참은 게 저 때문입니다. 남편의 눈이 붉었어요. 저는 알면서도 엄마가 원래 그래라고 넘겼어요. 수진이한테 참으라고 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진이 혼자 싸우게 놔뒀어요. 남편으로서 못난 짓 한 거 저는 압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둘을 번갈아 보셨어요. 남편을, 시아버지를, 큰아주버님을, 큰동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사방이 다 벽이었습니다. 큰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큰동서를 보셨습니다. 큰며느리, 체면이 서는 약사,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셨던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큰 며느리는 약사라 체면이 서고 작은 며느리는 평범하니까 집안일이나 해라.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직업으로 며느리 줄 세우는 게 체면이에요? 큰동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수진 씨가 10년간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한 거, 그게 체면이 안 서셨어요? 제가 약사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으면 수진 씨가 이 집안을 10손가락으로 떠받친 것도 자랑스러우셔야죠.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소파 끝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3글자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3글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열해 동안 내가 고생한 거 나는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다. 50만 원 얘기도 내가 사람이 아닌 짓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수한테 돈 보낸 것도 변명할 게 없다. 조카가 불쌍해서 그랬는데 그게 너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였다는 걸 나는 생각을 못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72세의 작은 여자가 소파 끝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분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린 건 아니에요. 사과를 바라고 참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참는 게 맞는 줄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과를 받으니까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무너진 벽은 사과 한마디로 다시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또 떨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날 거실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정리하셨어요.
첫째, 시어머니가 관리하시던 통장은 폐쇄하고 시아버지 명의의 공동관리 통장으로 전환한다. 입출금 내역은 매달 아들 둘에게 공유한다. 둘째, 빼돌린 4,730만 원은 친정 조카 김태수에게 상환을 요청한다. 당장 전액이 어려우면 분할 상환이라도 받는다. 셋째, 명절 음식 준비는 두 며느리가 번갈아 하거나 함께 분담한다. 한쪽에만 몰아서는 안 된다. 넷째, 향후 생활비 지원은 시아버지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시어머니 개인 통장으로는 보내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전부 수긍하셨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큰동서가 현관에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두 글자만 하시고 돌아서셨어요. 저도 두 글자만 했습니다. 언니도. 남편과 서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서윤이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하면서 나직이 말했어요. 수진아. 응. 오늘 내가 한 말 멋있었어. 멋있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10년이 걸렸을 뿐.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말도. 남편이 멈칫하더니 핸들을 살짝 고쳐 잡았어요. 10년 늦었지.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신호 대기 중에 오른손을 뻗어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이 사과처럼 느껴졌어요. 말로 못하는 것을 손끝으로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저도.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서윤이의 고른 숨소리가 뒷좌석에서 들려왔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것,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42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추석이 돌아왔어요. 1년 전과 같은 계절, 같은 명절. 그런데 풍경이 달랐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지 않았어요. 8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서윤이를 씻기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났어? 서윤이 머리 말리고 있어. 밥 먹고 가자. 결혼 10년 동안 명절 아침에 남편이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게 어떤 사과보다 따뜻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부엌에 이미 사람이 있었어요. 큰동서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잡채 재료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저는 내가 부칠게. 너는 나물 좀 해줄래? 언니, 일찍 왔네. 약국 오늘 쉬는 날이거든. 올해부터는 제대로 하려고.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1년 전에는 혼자 섰던 자리에 둘이 서니까 부엌이 좁아진 것 같으면서도 훨씬 넓게 느껴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신 거예요. 앞치마를 들고. 내가 과일이라도 깎을게. 큰동서와 제가 동시에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서 계셨어요. 72년 인생에서 며느리들 옆에 나란히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사과 좀 깎아주시면 돼요. 제가 의자를 빼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부엌에 있었어요. 칼소리, 기름소리, 물 끓는 소리.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깎다가 나직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거 좀 봐줄래? 껍질이 자꾸 두꺼워져서.
어머님, 이렇게 얇게 돌리시면 돼요. 제가 시어머니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얹어 각도를 잡아드렸어요. 1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아셨는지 잠깐 제 손을 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신 것 같았는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손주들과 앉아 계셨어요. 지팡이는 아직 쓰고 계셨지만 작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서윤이가 시아버지 무릎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 다리 다 나았어? 거의 다 나았지. 서윤이 덕분이야. 시아버지가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작년에는 손주들한테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 이제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제사를 지낸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음식이 맛있구나. 큰동서가 웃으셨어요. 어머님이 과일 깎아주셨어요. 이 사람이 부엌에 들어갔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며 놀라신 척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거리셨습니다. 과일 깎는 것쯤은 할 수 있어요, 영감. 작은 웃음이 퍼졌어요. 예전의 웃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빼놓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 큰아주버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어머니, 이거 태수한테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드셨어요.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1차 상환분이래요. 나머지는 분기별로 갚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큰아주버님한테 다시 내미셨습니다. 내가 관리해라.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돈을 만지지 않겠다는 것, 아들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인정한다는 것.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큰동서가 옆에 오셨어요. 그릇을 받아 물기를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응? 작년 이맘때 내가 혼자 이 자리에 서 있었지. 응? 이제 안 그래도 돼. 큰동서가 젖은 손으로 제 팔을 톡 쳤어요. 저도 비눗물 묻은 손으로 언니 팔을 톡 쳤습니다. 둘 다 웃었어요. 별것 아닌 장난이었는데 10년간 이 부엌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동료.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같은 편이라는 감각.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이가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서윤이를 안아 방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변했구나. 1년 전 이 사람은 엄마가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명절 아침에 아이를 씻기고 설거지를 돕고 어머니한테 수진이한테 잘하셔야 해요라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서툴고 가끔 눈치가 없고 시어머니 앞에서 말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고생했어. 당신도. 올해 추석은 괜찮았지? 응, 괜찮았어. 남편이 웃었어요. 조금 쑥스러운 10대 소년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결혼 11년 차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저를 떠올렸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시계 소리를 듣던 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쥐고 떨던 낮. 병원 복도에서 50만 원을 되갚으며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던 순간.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참는 건 견디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것,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도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42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아마 완전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무너진 신뢰는 사과 한마디로 다시 쌓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달라지고 있었어요. 느리게 조금씩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신 것처럼, 사과를 깎아주신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된 것처럼 그것으로 지금은 됩니다. 여러분, 참지만 마세요. 말하세요. 말하는 게 가족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게 가족을 부수는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이 먼저 들어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